조국 부녀 행보가 이해 안 되는 노무현 정부 당시 참모 조기숙 교수. 이해가 안 된다. 뭔가 쓴소리를 좀 했거든요. 도대체 왜 그러는 겁니까? 약간 이런 분위기의 이 평가를 좀 내놨는데, 자, 그럼요. 우선 조기숙 교수가 조국 전 장관에 관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자숙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계속 잘못을 부인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총선 군불 떼는 데에도 딱 선을 긋지 않으니까 결국 조국 장관이 출마한다 민주당. 그럼 본인도 저는 당선이 가능할지 좀 의문이지만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민주당은 다른 지역구에서 다 참패해요. 과연 이런 일을 할까? 저는 아직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혹평이 이런 혹평이네요. 뭐 나오는 건 좋습니다. 나와서 본인이 잘 될 수 있어요. 근데 당은 그냥 망가집니다. 이거잖아요, 지금. 홍석준 네. 의원님. 조 전 장관의 출마 자체가 민주당의 독이라는 걸로 들리네요, 지금요. 이거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저는 조기숙 교수님 말한 게 상당히 일리 있고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서울대 교수실에는 정말 그 SNS로 많은 진보 측, 일본 또 중도 측의 인기와 각광을 받았지 않습니까? 한때 과거에는 굉장히 주목받고 영향력도 있었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미래 대통령감이다 진보 측에서는 그렇게까지 이야기됐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본인한테 결국은 돌아와서 이제 결국 이제 내로남불의 대표 어떤 대명사가 됐는데 예. 조민 딸하고 지금 현재 북 콘서트를 하면서 지금 하는 그 태도를 보면 저는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분이라면은 지금 아내가 정경심 교수가 지금 징역 4년형을 확정받고 지금 현재 수감 중이잖아요. 수감 중인데 과연 저렇게 부녀가 저렇게 하는 행동이 어떻게 저렇게 가능할까? 일단은 진짜 의문스럽습니다. 홍석준 의원님은 그러면은 조국 전 장관을 정말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하셔서 왜 그런다고 보세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정치적으로 뭐 본인의 과거에 했던 행동이나 이런 걸 합리화하고 또 뭐 총선이 됐던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면 본인의 어떤 재기의 어떻게 보면 발판을 마련하려고 하는 어떤 행동이라 보입니다. 재기의 발판을 마련.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기숙 교수도 말씀했지만 지금 현재 조국 그 전 장관도 지금 1심에서 일단 유죄를 확정받아서 지금 계속 재판 중인데 사실은 그런 데 대해서 좀 자숙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특히 또 최근에는 자기 딸 조민을 봐서 조민이 이제 그 의전원에 입학한 것 때문에 피해를 본 학생은 없다. 뭐 자기 딸 때문에 떨어진 학생 없다 이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도저히 그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일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의 어떤 공분을 지금 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만약에 조국 전 장관이 공천을 받게 된다면 지금 뭐 벌써부터 뭐 서울 뭐 관악구다 뭐 이런 어떤 이야기도 있지만 과연 됐을 때 혹시 본인은 많은 어떤 지지 그룹이라든지 그런 것 통해서 당선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민주당은 다른 지역에서는 굉장히 많은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결국은 조국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조국의 어떤 늪에 계속 헤맬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민주당의 정치적 지형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정 위원장, 이게 조국 전 장관의 출마 얘기가 자꾸 나오는 이유는요. 조국 전 장관이 출마 관련 질문을 간혹 받거든요, 요즘에요. 뭐 옛날만 덜하지만. 근데 한 번도 저 안 나갑니다라는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자꾸 나오거든요, 이 얘기가. 근데 혹시 그 얘기가 궁금한데 왜 그 얘기를 안 하는지가 궁금하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는 조기숙 교수의 요 진단. 조국 전 장관이 만약에 출마하면 민주당은 참패할 것이다. 이거에 공감하시는지요? 사적인 자리에서는 총선 출마는 안 할 거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신대요. 근데 북콘서트에서는 왜 안 합니까? 그 얘기를. NCND인가요? 전략적 모호함인가요? 하여튼 그 본인이 총선 출마 관련해서는 현실적으로도 지금 재판 중이라서 그렇죠. 현실적으로 공천 받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재판이 1심 끝나고 2심 진행 중이잖아요. 다만 이제 지금 벌써 4년 됐지 않습니까? 그게 조국 전 장관 하면은 딱 우리가
이제 떠오르는 것이 당시에 이제 검찰 개혁, 사법 개혁을 강하게 추동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하고 세게 부딪혔잖아요. 그래서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됐고 첫 수사의 시작은 사모펀드 건이었어요. 근데 그건 사실 기소도 못했고 별건으로 된 입시 비리 건들이 이제 국민들의 이제 영리인 공정과 상식 이런 것들을 건드리면서 이제 온 가족이 소위 뭐 멸문지화 당하다시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 대해서 저 검찰 개혁에 지지하는 그 견고한 지지층도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그 지지층들 같은 경우는 조국 전 장관이 정치에 복귀하는 것도 바랄 수도 있고 또 그걸 의식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뭐 그렇게까지는 않아 보이고 이제 4년 정도 지났으니까 일상으로 좀 복귀하고 싶어하는 차원에서의 저는 뭐 이런 그 행보들이라고 저는 그 정도의 의미 부여만 하고 있는데 만약에 조국 전 장관이 예를 들어서 총선에 출마한다 하더라도 견고한 지지층 반대쪽에 또 그만큼의 반대 또 세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반감을 갖고 있는 유권자분들. 예, 그리고 또 이제 중도층도 사실 그 당시에 저희가 대선에서 패배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이기도 했거든요. 조국 전 장관의 문제가. 그래서 중도층이라든지 반대측의 결집 또한 또 이렇게 이런 걸 감안한다라고 하면 출마가 저희 민주당한테는 득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본인도 제가 봤을 때는 현실적인 내용도 있고 실제로 출마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북 콘서트를 전국에서 계속 순회하면서 곳곳에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진행 중이고 계속 잡혀 있다 그러는데 그럼 이런 질문 자꾸 나오거든요. 그때 저는 총선에 관심이 없고요. 출마를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더 이상 이 주제는 주제가 아닐 겁니다. 근데 그 얘기가 안 나와요. 한동훈 장관도 대답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동훈 장관도 총선설 계속 나오고 있는 마찬가지 상황이거든요.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요. 조기석 교수가 이번에는요. 조국 전 장관의 딸과 관련돼서도 얘기를 좀 꺼내놨어요. 그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가족을 그것도 자기 입시 때문에 감옥에 보낸 거잖아요, 어머니를. 그러고서 나는 내 일상을 행복하게 즐기겠다 하면은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렇게 철이 없는 사람이 있나. 이런 게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참 정치 문제가 아닌데 정치화가 되고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뭔가 방향성을 크게 잡는다기보다는 좀 소소하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편안한 거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자아 실현이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제2의 약간 자아 실현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정미경 최고위원님. 두 가지 영상이 연속해서 왔습니다. 한쪽에서는 본인을 위해서 뭔가를 일꾸몄다가 수감이 된 엄마가 있다. 딸은 자아 실현을 한다. 자꾸 공개되고 노출되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아니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을 보고 있는 국민들의 불편함, 그다음에 그 딸 조민을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의 불편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 엄마는 아무튼 감옥에 가 있잖아요. 근데 저 부녀지간에서 나와가지고 계속 전국을 돌면서 웃으면서 팬미팅을 하고 그다음에 딸은 막 그 예쁜 옷 입고 나왔고 막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이런 게 보면 일단 불편하잖아요. 이거 뭐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 지점을 조기숙 교수가 딱 집어서 얘기해 준 거예요. 왜 불편한지를. 아니 본인 문제로 인해서 입시 문제로 인해서 엄마가 지금 감옥에 가 있는데 어떻게 나와서 웃으면서 저렇게 하냐. 저건 너무 철없는 거 아니냐라고 국민들께서 생각할 수 있다. 그 지점을 딱 얘기해 준 것 같아요. 조기숙 교수, 조기숙 전 비서관이 그 지점을 딱 짚은 네, 거다. 불편함. 우리는 다 불편하다라고 표현하는데 왜 불편한지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준 거죠. 그리고 저는 조국 전 장관이 나오고 싶어 해요. 전 나올 거라고 봐요. 선거에 나오고 싶어 네, 한다고 그리고 보세요? 만약에 본인이 안 되면 조민이라도 내보낼 생각인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그 이재명 대표를 보고 그런 생각이 더 굳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그 수많은 범죄 혐의 앞으로 이제 줄줄이 수사받고 또 재판을 계속 받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배지 다니까 지금 다 꼭 구속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딱 보고 내가 구속이 안 되려면 나는 반드시 금배지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조국 전 장관이 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내년 총선에 반드시 나올 거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조미경 전 최고위원은 반드시 나올 것 같다. 다른 분들은 몇 분은
글쎄요. 나올까요? 아닐 것 같은데. 아까 김윤정 위원장하고는 완전히 상반된 분석인데. 자, 일단 조국 분열 늘 뭔가 얘기했고 뭐가 나오고 그래요. 그럼 또 그거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서 오늘 좀 짧게 소개해드렸는데 다음 내용은요. 문재인 전 대통령 이 책방 차린 지 꽤 됐거든요. 한 달 정도 더 지났는데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문 전 대통령의 평상 책방 판매량 1위 책이 뭐 최근에 좀 알려졌죠? 설명 좀 나왔는데 책 읽는 사람 문재인의 독서노트. 이거 문재인 전 대통령 책인데 이게 제일 많이 팔렸대요 거기서. 그러니까 본인 책방에 본인 책이 제일 많이 팔렸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럼 평산 책방인데 아무튼 이런 내용들까지 알려지고 있어요. 자, 이 책방과 관련된 영상도 따로 준비된 게 있습니다. 보시죠. 오늘 그 101주년이기도 한데 또 특별히 또 책방 응원하는 의미로 책방으로 이걸 또 방문해 주셔서 아니 그 책방이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뒤에 이거 찍으시죠. 하고 뒤에. 오늘 첫 번째로 박원석 전 의원님, 네. 이 평산 책방 갖고 참 얘기가 많고요. 여기에 뭐 책이 누가 어떤 책이 뭐 한 달 만에 2만 권 넘게 팔렸다 그러죠. 굉장히 사실 요즘 책방에 이렇게 책 팔린다는 거는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 사실은요. 그리고 근데 그 중에서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쓴 책이 제일 많이 팔렸다는 거잖아요. 이것까지 알려줬고 그리고요 최근에 이 책방에 이낙연 전 대표의 책이 입고가 됐는데 그러자 뭐 정치권의 반응이 뭐냐면요. 아니 왜 이재명 대표 책은 거기 없습니까? 뭐 없다 그래요 거기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혹시요 이 책방이요. 사실 민주당 굉장히 힘들거든요. 민주당 내 또 다른 갈등의 진원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약간 우려의 시각도 있거든요 지금.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런저런 정치적 해석이 많이 붙는 것 같습니다. 거기 진열돼 있는 책이 뭐냐에 따라서도 정치적 해석이 붙고 또 책이 얼마나 팔렸는지 그중에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뭔지 이런저런 정치적 해석이 붙는데요.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전직 대통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이 책방 차린다는 거는 이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아니, 게다가 이례적인 거 이제 아닙니까? 뭐 퇴임하신 지 아주 오래된 전직 대통령이 아니고 바로 예. 직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한동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저런 정치적 해석이 붙을 수밖에 없죠. 저는 뭐 그걸 감수하고 하시는 일이라고 봐요. 그러나 또 전직 대통령 중에 온전히 퇴임 이후에 삶을 제대로 산 전직 대통령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너무 이게 전직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현실 정치로 전 대통령을 불러내는 게 정치권의 좋은 문화나 좋은 유산은 아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해석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하지만 예. 또 지나친 어떤 정치 공세나 또 지나친 정치적 해석 이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민주당 내부에 새로운 구심점이 되지 않겠냐. 이재명 대표 리더십도 흔들리고 그러니까 그런 또 분석이 친명 있었거든요. 비명 간의 이런저런 예, 갈등도 있고. 근데 저는 그거야말로 정말 지나친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전직 대통령 사저 근처에 연 책방이 예. 어떻게 당의 새로운 구심점이 될 수 있겠습니까? 바람직하지도 않고 문 대통령이 현직일 때도 당내 정치를 별로 안 하셨어요. 예. 당내 이런저런 갈등이나 대통령이 나서 교통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방치하셨는데 문 대통령 스타일에도 좀 별로 안 맞다고 보고 그런저런 관측들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좀 잦아들고 시간이 지나면 애초 저 책방을 연 취지 그대로 저 책방은 보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홍석준 의원님. 네. 문재인 전 대통령 책이 이렇게 여기서 많이 팔린다. 혹시 이재명 대표가 좀 불편할까요? 당연히 현 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신경 쓸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본인보다 언론의 관심이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있는 거 최근에 아니겠습니까? 검색량이 이재명 대표보다 문재인 전 대통령 검색량이 더 많다 막 이런 보도도 있어요. 예, 굉장히 이제 현 대표로 봐서는 이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고 특히 지금은 또 친명 비명 간에 또 갈수록 좀 첨예한 이런 어떤 갈등이 있는 예. 상황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저런 어떤 행보가 결국은 친명 세력이 어떻게 보면 어떤 구심점, 예. 결집의 어떻게 보면 어떤 구심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정말 전직 대통령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좀 큰 어른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 지금 행보를 보면은 자꾸 좀 이상한 게 본인이 잊혀진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잊혀진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는데 끊임없이 퇴임하고 난 다음에도 SNS라든지 하다가 지금 급기야 지금 책방을 열었습니다. 저 책방도 그 자원봉사를 하지만 결국 이제 열정페이 때문에 많은 또 논란이 좀 있었어요. 있었어요. 거기다가 또 저 책방의 판매 1위가 압도적인 1위가 본인이 쓴 노트다. 그럼 본인이 책을 어떻게 보면 좀 강매하기 위해서 책방을 열었나 이런 좀 오해도 그리고 받기 이 쉽고. 질만이 발효된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 책. 근데 이 책은요, 이 책방에서만 판답니다. 이 책은 지금. 그러니까 보통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보통 책방에는 세워져 있는 것보다는 눕혀져 있는 게 더 가치가 있습니다. 아, 제목이 잘 보이니까. 예, 제목이 잘 보이니까 보통 이제 그 저자의 네임밸류가 있으면은 꼽아 놓는 세워진 게 아니라 눕혀 놓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에다 놓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세운 것보다 눕힌 게 더 가치가 있는 게 이제 소위 말해서 서점의 책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저기는 제가 볼 때는 다른 책은 액세서리고 오로지 문재인 대통령의 책을 판매하기 위한 책방이 아닌가 그런 저는 충분히 좀 생각이 좀 들면서 제가 듣기로는 또 민주당의 많은 당협에서 이 책방에 가자고 뭐 반강제적으로 뭐 사람을 동원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는데 어쨌든 저런 어떤 모습이 전직 대통령의 바람직한 모습인가 이런 좀 의문은 듭니다. 아무튼 화제의 중심인 것만은 분명해요. 그리고 많은 이야기거리를 남기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보는 시각이 또 여기서 갈라지기도 하고요.